어르신,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이게 기초연금 서류가 아니라고요? 30년 동안 새벽잠 설쳐가며 지켜온 내 떡집. 오늘 며느리가 내민 이 종이 한 장에 뺏길 뻔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며느리가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믿었던 가족의 추악한 거짓말. 67세 떡집 사장 박순이.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박순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11월 초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가디건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듣던 소리였습니다. 1층 떡집 문을 여니 어둠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쌀 냄새, 판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서랍장에서 나는 묵은 나무 냄새. 박순이는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가게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백설기 50개, 시루떡 30개.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버텨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아니 사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떡집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2층에서 며느리 서지은이 내려왔습니다. 잠옷 위에 두툼한 패딩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해봤자 손만 더 가. 박순이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익숙한지 앞치마를 두르며 물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박순이는 불린 쌀을 맷돌에 갈았고 지은은 팥을 삶았습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무렵 시루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창문을 타고 올라가 유리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박순이는 젖은 행주로 김을 닦아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올 것입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민수 오빠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박순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민수, 35살, 결혼한 지 5년. 대기업을 나와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이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지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밝고 활기찼는데 요즘은 뭔가 불안하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걱정되는구나. 네, 그래도 어쩌겠니? 각자 인생은 각자가 사는 거지. 박순이는 다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30년의 노하우가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떡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6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역시 시장 입구 채소 가게 김 사장이었습니다. 순희 씨, 오늘 백설기 있어요. 어째? 방금 쪘어. 2개 주세요. 우리 손주 생일이거든. 박순희는 포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몇 살이야? 7살이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래, 빨리도 크네. 손님이 떠나고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 셋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분들이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네? 그러게요. 착하긴 착해. 박순희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요즘 며느리가 유난히 자주 구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복지, 재산관리.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지은이 떡집 건물 등기부등본을 복사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걸 복사해? 아, 어머니. 그냥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언제인데? 그냥 보관용이에요. 그때 지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순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며 정도 들었고 손녀도 예뻤습니다. 오전 10시 손녀 예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떡 먹어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예진이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순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예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예진이가 크면 이 떡집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 손녀에게 직접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을 하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구청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구청. 무슨 일인데?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요. 금방 올게요. 지은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박순희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가? 박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이 떡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고 놀 때도, 아들 학비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이 떡집만은 지켜냈습니다. 30년.
그 시간 동안 이 건물값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미아동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 팔 생각 없으세요? 하지만 박순이는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팔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2층으로 올라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대충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건물을 잃는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이 건물은 오롯이 박순이 명의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밤 9시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제? 죄송해요, 어머니. 일이 좀 늦어졌어요. 구청이 그렇게 오래 걸려? 아, 그게. 친구도 만나고 그랬어요. 지은은 변명처럼 말하며 빨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숨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미아동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순이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구청에 다녀온 이후로 지은은 자꾸만 박순이에게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초연금 받으세요? 받지. 왜?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그걸 왜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제도가 바뀌었다던데. 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복지, 건강보험.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명의는 어머니 이름이시죠? 이번에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 아니요. 그냥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해서. 상속.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걱정이야. 박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박순이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요즘은 아예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단골 할머니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명의 할머니는 떡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은 예리했습니다. 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자꾸 건물 이야기를 해요. 상속이니 명의니 하면서. 할머니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조심해. 요즘 그런 일 많아.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설마요.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박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같은 거 잘 챙겨놔. 등기부등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됐어. 아무한테도 도장 찍어주지 말고. 그날 밤 박순이는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지은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예진이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박순이가 미역국을 끓여줬던 일, 그때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라고 말했던 것,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거짓일 리 없습니다. 지은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뿐일 겁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평소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한대요. 박순이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잘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서류? 잘은 모르겠는데요. 뭔가 누락된 게 있나 봐요. 같이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 가면 돼? 오늘 오후 2시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예약. 네, 미리 예약하면 빨리 처리된대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왜 미리 예약까지 했을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후 1시 반 박순이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정장 비슷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가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챙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지은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 버스 창밖으로 미아동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동네. 저기 모퉁이 슈퍼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저기 약국에서는 아들이 어릴 때 감기약을 사다 먹였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혹시 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건 아니겠지.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관은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박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이름표에는 김혜진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박순희입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박순이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김 과장이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향해 물었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며느리예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순이는 그 봉투를 처음 봤습니다. 저게 뭐지? 김 과장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1장, 2장, 3장.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첫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김 과장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장, 3번째 장도 펼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말에 박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가요?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기초연금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뭔데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김 과장이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옆에 선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박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박순이는 김 과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은도 따라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방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아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순이가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 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럼 서명하실 거였어요? 서명. 무슨 서류인데요? 김 과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초연금 서류가 아니에요. 재산 증여 동의서입니다. 재산. 증여. 박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아동 떡집 건물을 아드님 명의로 넘기는 서류예요. 증여세 관련 내용도 있고요. 뭐라고요? 박순이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증여인 박순이, 수중인 김민수, 그리고 맨 아래에는 도장을 찍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순이는 며느리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악착같이 일에 지킨 이 건물을 자신도 모르게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지은이 울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이려고 했어. 날 바보로 만들려고. 박순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하실 의사가 없으신 거죠? 당연하죠. 이런 서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 이런 서류를 준비하신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사기 시도로 볼 수도 있고요. 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고 놀 때도 밤새 떡을 빚으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이 건물 2층을 내줬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나갈게요. 어머니, 지은이 붙잡으려 했지만 박순이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어. 박순이는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청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박순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이 집처럼 느껴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순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말을 걸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박순이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없이 떡을 빚었습니다. 쌀을 씻고 시루에 찌고 팥을 삶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하려 했습니다. 버스가 미아동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내렸습니다. 떡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5분이면 걷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떡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원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무도 가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2층에서 아들 민수가 뛰어내려왔습니다. 뒤따라 지은도 내려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5세의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박순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건 알아. 그래서 빚이 2억이 넘어요. 박순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억. 떡집 건물 가격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투자를 잘못했고 사람을 잘못 믿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요. 집으로도 찾아와요. 예진이가 무서워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박순이는 손녀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진이,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맑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부르던 아이. 그래서 이 집을 넘기려고 한 거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급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말을 하지. 왜 속이려고 했어? 박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씀드리면 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 쓰시잖아요. 그럼 속이는 게 맞아. 날 바보로 만드는 게 맞냐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와 지은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이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 2층에서 나가. 어머니, 안 들려. 짐 싸서 나가라고. 어머니, 저희가 어디로 가요?
예진이는 어떡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박순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섰습니다. 오늘 안에 나가. 내일까지 있으면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니, 민수가 다가왔지만 박순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이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1층 떡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층에서는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박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5살 때 민수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일,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 미안했던 일, 대학 합격증을 받고 와서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했던 일.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일까요? 아들은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새벽 2시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짐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집을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면 다 용서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예진아, 가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순이는 소파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못한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진이 방에 들어가니 인형 하나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곰 인형이었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했구나. 박순이는 인형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순이는 떡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가게를 쉬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순이야, 문 열어봐. 하지만 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지? 떡을 빚을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화요일도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박순이는 그냥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순희 씨,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왔습니다. 박순희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여성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상담요? 네. 재산 보호 관련해서요. 잠깐 시간 되시나요? 박순희는 변호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손님이었습니다. 아드님이 2억 넘는 빚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연대보증 서신 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어르신 재산은 안전해요.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드님 채권자들이 어르신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물으면서요. 도의적 책임이요. 네. 부모가 아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어르신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빚을 갚아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나? 어르신, 제 조언은 이거예요. 일단 재산을 보호하세요. 건물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시고 통장도 따로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무료 상담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떠난 후 박순희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지민 변호사. 어린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재산을 보호해야 해. 박순희는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통장도 꺼냈습니다. 떡집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해. 박순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금요일 아침 박순희는 다시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순이야, 어디 아팠어? 아니에요. 그냥 좀 쉬었어요.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박순희는 대답하지 않고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떡을 빚었다면 이제는 뭘 위해 떡을 빚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박순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예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떡 맛있어요. 라고 웃던 손녀. 이제 그 아이는 어디서 무얼 먹고 있을까요?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박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순희는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어머니시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민수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2억 갚으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박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모를 리 없죠. 아들 빚은 부모가 갚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법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법대로 하죠. 어머니, 건물 압류 신청할 겁니다. 뭐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럴 겁니다. 아들이 도망갔으니 어머니라도 책임져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순이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압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건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박순이는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미아동의 밤 거리가 보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9시 박순이는 이지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박순희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박순이는 주말에 받았던 협박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지민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불법 추심이에요. 불법이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모에게 직접 압박하는 건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어르신은 연대보증을 서신 적도 없잖아요. 그럼 건물은 안전한 거예요? 네. 안전해요. 다만 그쪽에서 계속 연락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군 걸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요. 어르신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지키셔야 해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박순이는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단골 할머니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순이야, 예상대로 3명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이야, 소문 들었어. 민수가 집 나갔다며? 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시장에서 소문 났어. 민수가 빚이 엄청나다고. 2억이 넘는다던데. 어머, 그 정도야?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에 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이 동네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한 할머니가
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박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괜찮을 리가 있어. 얼마나 힘들어.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놀란 듯 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가 응원할게. 힘내. 할머니들이 떠난 후 박순이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문 때문인지 사람들이 떡집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떡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 박순이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래서 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순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너 지금 어디 살아? 고시원이요? 지윤이랑 예진이는 지윤이 친정에가 있어요. 박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진이, 손녀가 친정집에 가 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박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빚은 어떻게 할 거야?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요. 돈은 어디서 났어? 지윤이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박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도와주는데 친어머니는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혼자 해결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네, 그리고 당분간은 얼굴 보지 말자. 어머니, 그렇게까지. 박순이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박순이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초췌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진이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해. 박순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단골 할머니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50년을 산 분이었습니다. 순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앉아. 두 사람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나도 너처럼 아들한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어. 네? 30년 전 일이야. 우리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내 돈 다 가져갔어.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았지.
박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집을 잃었어. 그때 나도 너처럼 아들을 내쫓았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3년 동안 연락 안 했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김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3년 후에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제야 병원에 찾아갔지. 아들이 병상에 누워서 날 보고 울었어. 엄마 미안하다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죽었어. 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야, 나는 후회해. 3년을 버린 게, 아들이 살아있을 때 화해하지 못한 게, 할머니, 너한테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야.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김복순 할머니가 박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할머니가 떠난 후 박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게 뭘까요? 아들을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선을 긋는 게 맞을까요? 금요일 오후 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지민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 개인회생 절차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르신,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요. 건물은 안 줄 거예요. 다만, 박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빚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제 돈으로는 안 도울 거예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도와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돈으로 도와주면 또다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도움은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순이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내가 낼게.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해. 얼마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박순이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일요일 박순이는 오랜만에 떡집을 쉬었습니다. 혼자 미아동 시장을 걸었습니다. 30년을 다녔던 이 시장.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옷 가게.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순희 씨, 채소 가게 김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 박순이는 2층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진이 방에 들어가니 곰 인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인형을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예진아, 작은 목소리로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생각을 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알겠지?
박순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순이는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떡을 빚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떡, 내가 만들고 싶은 떡. 박순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떡을 만들어 볼까? 지금까지는 손님들이 찾는 떡만 만들었습니다. 백설기, 시루떡, 인절미. 하지만 박순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떡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보자. 박순이는 새로운 재료를 꺼냈습니다. 쑥, 단호박, 검은깨, 그리고 자신만의 레시피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새로운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쑥과 단호박이 들어간 떡이었습니다. 박순이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떡에 만족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손님들 평가만 신경 썼는데 오늘은 자신의 입맛이 중요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왔을 때 박순이는 새로운 떡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뭐야? 새로 만들어 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할머니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왜 해? 이거 팔아봐. 대박 날 것 같은데? 박순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지. 이런 떡은 처음 먹어봐. 그날부터 박순이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순인의 특제 쑥단호박떡.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게 소문난 떡이에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들은 떡을 사갔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단골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순희 씨 대단한데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박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만든 떡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박순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금요일 저녁 박순이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떡집은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6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2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이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박순이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쑥단호박떡에 이어 흑임자떡, 밤황금떡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순이네 떡방이 요즘 대박이래. 줄 서서 사 먹는다던데. 나도 가봐야겠다. 소문은 미아동을 넘어 강북구 전체로 퍼졌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여기 떡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데 정성이 느껴져요. 전통 떡인데 전혀 무겁지 않아요. 박순이는 그런 글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1월 중순, 박순이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제인을생 인가 받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이제 너 혼자 살아봐. 지은이랑 예진이 책임지고. 잘하면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울긴 뭘 울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박순이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아동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박순이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월 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떡집은 문전성시였습니다. 명절 떡을 주문하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순이 씨 시루떡 20개 예약했어요. 백설기도 10개 추가요. 박순이는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자원해서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식구잖아. 식구. 그 말에 박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을 나눈 이웃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설날 당일 박순이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으니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민수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 올해는 혼자였습니다. 외롭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떡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혼자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오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박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희도 예진이한테 잘해줘. 짧은 대화였지만 박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지. 설 연휴가 끝나고 떡집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미아동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박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시면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사장님 잘 생각하세요. 이 건물은 낡았잖아요. 새 아파트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텐데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박순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떠난 후 박순희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3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바닥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 박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이 공간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는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봄꽃을 심고 물을 줬습니다. 어머, 단골 할머니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화분이 웬일이야? 그냥 예쁘게 해보고 싶어서요. 좋네. 봄 같아. 박순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예진아, 박순희는 달려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예진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박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순희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네, 들어오라니까. 지은이 예진이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박순희는 새로 만든 떡을 내왔습니다. 먹어봐. 할머니가 새로 만든 거야. 예진이가 떡을 먹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 떡이 제일 맛있지? 세 사람은 조용히 떡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진이는 달라. 예진이는 할머니 손녀니까. 어머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진아, 할머니 자주 보러 올래? 네, 매주 올게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떡 만들어 놓을게. 예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박순희도 웃었습니다. 지은과 예진이가 떠난 후 박순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박순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4월 초 박순희는 이지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개인회생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5년 후면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정말요? 네. 아드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르바이트도 2개 하시고요. 박순이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법적으로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민수가 잘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박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동 골목에도 봄이 왔습니다. 민수야, 잘하고 있구나. 박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예진이를 위해 특별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넣은 떡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아들을 마주 봤습니다. 4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앉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순이는 딸기떡을 내왔습니다. 먹어봐. 민수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네, 예전 떡이랑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박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만들거든. 나를 위해요? 응. 남을 위해 만들 때랑은 달라.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 때는 마음이 다르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혼자 사는 법이요?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을 혼자 이 떡집 지키셨잖아요. 저는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내 인생 살아. 잘하면 나중에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준비됐을 때.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박순이는 웃었습니다. 평생은 너무 길었습니다. 아마 1년쯤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순인의 떡방 3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30년 대단해. 앞으로도 100년 가자. 박순이는 단골들에게 떡을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떡을 먹었습니다. 순이 씨 소원 하나 빌어봐요. 김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원이요. 응, 30주년인데 소원 하나쯤 빌어야지. 박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만 살고 싶어요. 이대로? 네, 제가 좋아하는 떡 만들고 동네 분들이랑 수다 떨고 가끔 손녀 보러 오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도 좋은 소원이네. 거창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제 속도대로 살고 싶어요. 박순이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2층에 올라갔습니다.
예진이 방에 들어가니 곰 인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인형을 안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미아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풍경,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 나는 잘 살았어. 박순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실수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어. 상처받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박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7월 어느 날 박순이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취직했어요. 정말? 네, 작은 회사지만요. 이제 제대로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잘했다, 아들. 오랜만에 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네, 열심히 할게요. 예진이도 잘 키울게요. 그래, 믿어. 전화를 끊고 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8월 중순 박순이는 단골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 바다였습니다. 60년을 살며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순이야, 바다다. 예쁘다. 박순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행복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예진이와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할머니, 저도 나중에 떡집 하고 싶어요. 박순이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처럼 멋진 떡집 주인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멋있어. 네.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박순이는 예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예진아. 제가요? 왜요? 그냥 할머니를 할머니로 봐줘서. 예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0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순이는 떡집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지은 예진이와 함께 왔습니다. 왜? 저희 이사했어요. 어디로? 여기서 20분 거리요? 작은 빌라지만 저희끼리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어머니,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박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진이 데리고 와. 그 정도면 괜찮아.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떡은 사가지 마. 할머니가 손녀한테 주는 거야.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순이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자주 해 먹어. 어렵지 않아. 가르쳐 주실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 가족이 떠날 때였습니다. 어머니, 왜? 사랑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다음 달에 뵐게요. 민수 가족이 떠나고 박순이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할머니의 사계절 떡. 봄에는 쑥떡, 여름에는 수박떡, 가을에는 밤떡, 겨울에는 팥떡.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할머니,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 없으세요? 하지만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왜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내 속도대로 사는 거요. 박순이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거든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박순이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혼자 사는 법, 나를 지키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예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카드에는 떡집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 박순이는 카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기쁜 눈물도 있어요? 응, 있어. 박순이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상처받아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박순이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아동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박순이야. 박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박순이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떡을 빚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떡을 빚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